사위의 작업실에서 들려온 소리, 완벽주의라는 거짓말. 그날 오후 2시 사위는 문을 잠갔다.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김선영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세상이 멈춘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다.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집안에는 늘 허전함이 맴돌았다. 식사는 건성으로 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국 한 그릇 끓이는 것도 귀찮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고 고요한 집은 너무 조용했다. 한 달이 지나자 선영은 눈에 띄게 야위었다. 딸 이서연이 주말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엄마,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밥은 드세요? 먹지. 그냥 입맛이 없어서. 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도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최도현과 상의한 후 결심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들잖아요. 선영은 망설였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지금 안 괜찮잖아요. 이렇게 야위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저희가 걱정돼요.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도연이는 뭐래? 도연 씨도 오시라고 했어요. 민호도 할머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자식 집에서 사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알았어. 조금만 있다 갈게. 한 달만. 좋아요. 한 달이든 1년이든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선영은 짐을 꾸려 서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서연의 집은 외곽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다. 도연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미안하구나. 짐이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도연은 선영의 짐을 들고 1층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마당이 보였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고맙다, 도연아. 천만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위 최도연은 38살의 침착한 남자였다. IT 보안 컨설턴트로 재택 근무를 자주 했고 말수는 적지만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선영과 대화할 때도 늘 공손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장모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8살 손자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달려왔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 민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매일 볼 수 있지. 민호는 밝고 활달한 아이였다.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쏟아냈고 할머니 손을 잡고 마당을 구경시켜줬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평온했다. 선영은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딸의 집이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줘서 고마워. 좋아요. 오늘 저녁은 제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만들게요. 도연은 늘 어머님이라 부르며 선영을 존중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꼭 인사를 했다. 어머님, 저는 작업실에서 일 좀 하겠습니다. 그래라. 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을게.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문 닫고 있을게요. 하지만 선영은 곧 묘한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딸과 손자가 외출한 날이면 도연은 꼭 2층 작업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낮고 규칙적인 진동, 짧은 전자음, 그리고 금속이 맞물리는 듯한 소리. 처음에는 일하는 소리려니 생각했다. IT 보안 일을 하니 특수한 장비를 쓸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작업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서연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고 민호는 친구 집에서 놀기로 했다.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오후 2시쯤 도연이 2층으로 올라갔다. 어머님, 일 좀 하겠습니다. 그래, 편하게 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선영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귀를 기울이자 더 명확하게 들렸다. 드릴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깎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자음도 섞여 있었다. 선영은 평생 방송국 음향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35년간 온갖 소리를 듣고 분석하며 살았다. 드라마 효과음, 뉴스 배경음악, 다큐멘터리, 자연소리까지. 그녀의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 소리는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도 없었고 마우스 클릭 소리도 없었다. 오로지 기계음과 금속음만 들렸다. 선영은 불안해졌다.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 소리는 뭔가 이상했다.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선영은 넌지시 물었다. 도연아, 너 작업실에서 뭐 하는 거니?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놓치지 않았다. 보안 프로그램 점검하고 그런 거요, 어머님. 소리가 좀 나던데. 기계 소리 같은 거. 아, 서버 점검할 때 장비 돌리는 소리예요. 소음이 컸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서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도연 씨 일은 복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됐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신경 쓰였다. 대답할 때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게 정말 서버 점검 소리일까? 저게 정말 보안 프로그램 작업 소리일까?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선영은 깨달았다. 도연이 작업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규칙적이라는 것을. 항상 서연과 민호가 없을 때. 항상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다. 저 위 2층 작업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사위는 자신의 질문에 그렇게 당황했을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35년간 음향실에서 일하며 키운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선영은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패턴은 너무 명확했다. 서연이 집에 없는 시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도연은 늘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예외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월요일 오후 2시 5분, 도연이 2층으로 올라갔다. 화요일 오후 2시 10분, 똑같이 반복되었다. 수요일에는 서연이 재택근무를 했다. 그날은 작업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목요일 서연이 출근하자 다시 오후 2시에 문이 닫혔다. 선영은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방송국에서 음향 기록할 때 쓰던 습관이 되살아났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작업실 문 닫힘. 2시 15분 낮은 진동음 시작. 주파수 추정 200Hz 이하. 지속시간 약 15분. 2시 30분 금속 마찰음. 날카롭고 규칙적. 2시 45분 짧은 전자음. B-, B-, B-. 세 번 반복.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을 껐다. 더 명확해졌다. 3시 10분 진동 중단. 침묵 10분. 3시 20분 다시 진동음. 이번엔 더 높은 주파수. 3시 50분 물소리. 무언가를 씻는 소리. 4시 정각 작업실 문 열림. 메모는 점점 빼곡해졌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다. 작업은 항상 2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중간에 정확히 10분간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물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메모장을 보며 생각했다. 저 물소리는 뭘까? 손을 씻는 소리? 아니면 장비를 씻는 소리? 그리고 왜 매번 씻어야 할까? 서연에게 다시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선영은 참았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었다. 과민 반응일 수도 있었다. 남편을 잃고 예민해진 탓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서연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선영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다.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왜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쉬셔야 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선영은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말하고 싶었다. 내 남편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알았어. 푹 쉴게. 하지만 선영은 편하게 쉴 수 없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긴장했고 작업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소리가 시작되면 메모장을 펼쳤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 작업실에서는 낮은 진동음이 들렸다. 선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작업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선영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영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다.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1층에 도착해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도연의 목소리였다. 선영은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아,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직 2층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손이 떨렸다. 한참 후에야 도연이 내려왔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져 있었다. 물 드셨어요? 응, 마셨어. 제가 갖다 드릴 걸 그랬네요. 괜찮아. 내가 직접 마실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굳어 있었다. 경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멀리서 관찰했다. 하지만 메모는 계속했다. 며칠 후 선영은 도연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때의 그의 손, 미세하게 떨렸다. 커피잔을 들 때 손끝이 약간 흔들렸다. 도연 씨, 손이 떨리네요. 피곤하세요? 선영이 물었다. 도연은 재빨리 손을 내렸다. 아, 이거요? 아침에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요. 운동을요? 네, 아침 일찍 헬스장 가거든요. 그랬구나. 선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이 아침 운동을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서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 도연은 식사 중에도 가끔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봤다. 시선은 항상 2층 방향이었다. 작업실이 있는 쪽. 도연아, 밥 먹어. 서연이 말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아, 네. 죄송해요. 무슨 생각해요? 일 생각이요. 마감이 다가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며칠 후 선영은 도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도연아, 요즘 일이 힘드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잠은 잘 자요? 네, 잘 자고 있어요. 혹시 일이 잘 안 풀려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완벽주의 성격이라 힘들 것 같아서. 완벽주의요? 응, 서연이가 그러던데. 도연이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서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도연 씨는 원래 그래요.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끝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렇긴 한데 그냥 제 일 방식이에요. 선영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다. 완벽주의라고 하기엔 그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몸이 경직되었다. 시선도 불안정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한 달간의 관찰 결과를 정리했다. 첫째, 도연은 서연과 민호가 없을 때만 작업실에 들어간다. 둘째, 시간은 항상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셋째, 작업 패턴은 매번 동일하다. 넷째, 손이 떨리고 시선이 불안정하다. 다섯째, 질문에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선영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선영은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20일 넘게 관찰한 결과 패턴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날짜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패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선영은 메모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관망하지 않겠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작업실 문은 항상 잠겨 있다. 도연은 경계하고 있다.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다. 선영은 생각했다. 기회가 필요하다. 도연이 집을 비우는 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작업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선영은 속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도연 씨가 3일간 부산 출장 가거든요. 그동안 작업실에 먼지도 좀 쌓였을 것 같고 책장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선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다. 수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집을 나섰다. 어머님, 3일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연의 차가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 선영은 서연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민호도 학교에 갔다. 집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오전 10시. 선영은 2층으로 올라갔다. 작업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다. 큰 책상 위에는 2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IT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다. 벽에는 추상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평범한 재택근무 작업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다. 한 달간 들었던 그 소리들은 이 평범한 공간에서 나올 수 없었다. 선영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문구류와 케이블, 몇 가지 전자기기뿐이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책장으로 다가갔다. IT 서적, 보안 관련 책, 몇 권의 소설. 그런데 이상했다. 책들의 배치가 뒤죽박죽이었다. 두꺼운 책 옆에 얇은 책이 있고 큰 책 위에 작은 책이 놓여 있었다. 장르도 섞여 있었다. 프로그래밍 책 옆에 추리소설, 보안 서적 옆에 요리책. 도연은 완벽주의자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책을 이렇게 어지럽게 꽂을까? 선영은 책 한 권을 빼냈다. 그 순간 책장 전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선영은 책을 다시 꽂고 책장을 자세히 살폈다. 책장의 왼쪽 모서리를 손으로 밀어봤다. 움직였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뒤에서 찬 공기가 흘러나왔다.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책장을 더 세게 밀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다. 뒤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다. 어둡고 차가웠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다. 스위치를 찾았다. 불을 켰다. 그곳은 작은 밀실이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신문 기사, 인쇄된 인터넷 기사, 손으로 쓴 메모들. 모두 한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 재개발 사업. 선영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민 강제 퇴거 논란, 재개발 비리 의혹 제기, 실종된 내부 고발자, 행방 묘연. 기사 옆에는 붉은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18년 3월 아버지 실종. 경찰 수사 종결, 미제 사건. 재개발 업체 관계자 전원 무혐의. 선영의 손이 떨렸다. 도연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것인가? 벽면의 다른 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건물 사진, 회의 장면,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각 사진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다. 김 재개발 조합장, 박 시공사 대표,
이 시청 도시계획과 선영은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조사였다. 추적이었다. 그리고 선영의 시선이 멈췄다.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것들과 떨어져서 책상 위에 따로 놓여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 선영의 손이 떨리며 파일을 집었다.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서연의 이력서가 있었다. 학력, 경력, 현재 직장. 모두 정확했다. 그 뒤로는 서연의 일정표가 있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주말에 어디를 가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 페이지는 사진이었다. 서연이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선영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건 감시야. 파일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의 조직도, 서연이 맡은 프로젝트 목록, 서연이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서연 시청 도시계획팀 소속.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3건 담당. 아버지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중. 선영은 파일을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도연은 서연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 조사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 재개발 사업,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서연.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선영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다. 파일을 다시 주었다. 차분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찍었다. 벽에 기사, 사진, 메모, 서연의 파일. 증거가 필요했다. 30분 후 선영은 밀실에서 나왔다.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다. 작업실 문을 닫았다.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도연을 직접 대면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 서연도, 민호도, 자신도. 도연은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좋은 아버지, 예의 바른 사위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다.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 진실을 찾기 위해 자신의 가족마저 이용하는 사람. 선영은 결심했다. 서연에게 말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그리고 그 전에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 도연이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서연이 정말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선영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사진들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작업실 정리는 잘 되셨어요? 선영은 잠시 멈칫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직 안 했어. 내일 할 거야. 아, 그러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차분하고 정중했다. 하지만 이제 선영은 알고 있었다. 저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선영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증거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선영은 이웃집 박정호를 찾아갔다.
정우는 정년 퇴직한 전직 다큐멘터리 PD였다. 20년간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복잡한 사건을 파헤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선영 씨,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정우 씨, 도움이 필요해요. 심각한 일이에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거실에 앉아 선영은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상한 소리, 메모 기록, 작업실 발견, 그리고 서연의 파일. 정우는 진지하게 들었다. 선영이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이서연 씨는 아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확실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정우는 사진을 확대하며 말했다. 이 기사들을 보니 2018년 재개발 사건이네요. 내부 고발자가 실종된 사건. 저도 당시 취재하려고 했던 건데 경찰이 수사를 조기 종결해버렸어요.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았죠. 도연 씨 아버지가 그 내부 고발자였나요? 사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서연 씨가 도시계획팀에 있다는 게 문제네요. 서연이는 비리와 상관없어요. 착한 애예요. 알아요. 하지만 최도연 씨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접근했을 수도 있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작업실에 다시 들어가야 해요. 저도 함께 가서 제대로 조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연 씨가 내일 저녁에 돌아와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갑시다. 서연 씨와 민호는요? 서연이는 회사에 있고 민호는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 4시쯤 돌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두 사람은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1시. 집은 조용했다. 선영은 정우를 2층 작업실로 안내했다. 책장을 밀자 다시 밀실이 드러났다. 정우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의 기사들, 사진들, 메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건 체계적인 조사예요. 몇 년간 준비한 것 같네요. 그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발견했다. 이거 켤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요. 정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는 몇 가지 숫자를 입력했다.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민호의 생일. 모두 실패했다. 2018년 3월. 정우는 중얼거리며 2018만 300일을 입력했다. 실패. 그리고 아버지 실종 날짜를 추정해 2018만 315를 입력했다. 노트북이 열렸다.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바탕화면에는 폴더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재개발 사건, 관련 인물, 증거자료, 이서연. 정우는 이서연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다. 사진, 영상, 문서. 서연의 일상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정우는 재개발 사건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최영민 실종 사건 정리라는 문서를 열자 상세한 조사 내용이 나타났다. 2018년 3월 15일 아버지 최영민 구역 재개발 비리 내부 고발 직후 실종. 경찰 발표 자발적 실종 추정.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집에는 유서도 없었고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다. 핸드폰 마지막 위치 구 폐건물 인근. 경찰은 3개월 만에 수사 종결.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 정우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조사 결과 재개발 조합장 김- 비자금 조성 의혹. 시공사 대표 박- 불법 용역 고용.
시청 공무원 E-인허가 특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자료에는 증거가 있었다. USB 하나.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USB는 경찰 조사 중 사라졌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보안 전문가가 된 이유도 그것이다. 데이터를 복구하고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영은 숨이 막혔다. 도연은 복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정우는 다른 문서를 열었다. 이서연 접근 계획. 선영은 눈을 감았다. 보기 싫었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이서연 시청 도시계획팀 소속. 현재 재개발 사업 담당. 아버지 사건 당시 인허가 담당이었던 이과 같은 팀. 그녀를 통해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 1단계 우연을 가장한 만남 완료. 2단계 친분 쌓기 완료. 3단계 연애, 결혼 완료. 4단계 내부 정보 수집 진행 중. 5단계 증거 확보. 6단계 진실 공개.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서연이를 이용한 거잖아요. 정우는 계속 파일을 확인했다. 선영 씨,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문서는 일지라는 제목이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최근 날짜의 기록을 열었다. 2024년 10월 1일. 이서영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계획대로였다. 정보를 얻고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서연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비리와 무관하다. 오히려 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불법을 거부하고 주민 편에 서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민호도 사랑한다. 이 가족이 소중하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 위에 이 모든 걸 세웠다. 서연은 진실을 모른다. 내가 왜 접근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무고한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숨기고 살아야 할까?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서연의 옆에서 거짓말쟁이로. 선영은 눈물이 났다. 도연도 고통받고 있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정우가 말했다.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죄책감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자료를 모두 복사해야 해요. 그리고 정우는 증거자료 폴더를 열었다. 이거 봐요. 그가 복구한 파일들이에요.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이 있었다. 모두 재개발 비리 관련 자료였다. 이건 언론에 제보해야 할 자료예요. 진짜 증거들이에요. 정우는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선영 씨, 이제 결정해야 해요. 이서연 씨에게 말할 건가요?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말해야죠. 진실을 알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리 자료는요? 세상에 알려야죠. 그게 도연 씨 아버지가 원했던 거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자료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거예요. 도연 씨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두 사람은 모든 파일을 복사하고 밀실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책장을 닫고 작업실을 나왔다. 거실로 내려와 정우가 말했다. 선영 씨,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언제 이서연 씨에게 말할 건가요? 도연 씨가 돌아오기 전에 말할게요. 오늘 저녁? 제가 함께 있어 드릴까요? 아니요. 엄마와 딸이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정우는 USB를 선영에게 건넸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혹시 모르니 제가 하나 더 갖고 있을게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고마워요, 정우 씨. 천만에요.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니까요. 정우가 떠나고 선영은 혼자 남았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오후 4시 민호가 돌아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민호야. 간식 먹을래? 네. 선영은 평소처럼 민호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오늘 저녁 이후 이 집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오후 6시 서연이 퇴근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서연아, 저녁 먹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선영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중요한 이야기야. 도연이에 관한.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도 느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민호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서연은 계속 엄마의 얼굴을 살폈다. 선영도 거의 말이 없었다. 민호야,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내일 학교 있잖아. 서연이 말했다. 에이, 벌써요? 할머니랑 더 놀고 싶은데. 내일 또 놀자. 오늘은 엄마랑 할머니가 이야기할 게 있어. 민호는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아이를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서연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듣기 힘든 이야기일 거야. 도연 씨 얘기죠?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요즘 계속 도연 씨를 이상하게 보셨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도연이 작업실에 들어갔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정리하려고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선영은 한 달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상한 소리, 메모 기록, 책장 뒤의 밀실, 서연의 파일, 그리고 도연의 과거.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래서 도연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지 않아요. 선영은 USB를 서연에게 건넸다. 여기 다 들어있어. 직접 봐. 서연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다. 이서연 접근 계획 문서를 봤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1단계. 우연을 가장한 만남. 서연은 그날을 기억했다. 3년 전 카페에서 도연과 부딪혔던 날. 커피가 쏟아졌고 도연이 미안하다며 옷값을 내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영은 딸을 안았다. 서연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엄마,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알아. 민호도 있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른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다. 도연의 일지를 읽었다. 아버지 실종 사건, 복수의 계획, 그리고 갈등. 마지막 일지를 읽었을 때 서연은 멈췄다. 서연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비리와 무관하다.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도연 씨도 괴로워했네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동시에 이해도 돼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진실을 찾고 싶었으니까 선영은 딸을 바라봤다. 너무 착한 아이였다. 자신을 속인 사람조차 이해하려고 했다. 서연아, 내가 결정해야 해. 도연이를 어떻게 할 건지.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엄마, 이 비리 자료들 진짜예요? 정호 씨가 확인했어. 진짜 증거들이래. 그럼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럼 도연이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도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도연 씨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냥 묻을 순 없어요. 너는? 저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도연 씨를 만나야 해요. 직접 물어봐야 해요. 왜 말 안 했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 이틀 후 도연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다. 선영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일어났다. 도연 씨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도연은 천천히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작업실에서 찾았어요. 정확히는 엄마가. 도연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어머님, 자네 진실을 찾으려다 사람의 인생을 훔쳤어.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 딸을 이용했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서연이 말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아버지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히려고.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 진심으로.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사랑한다면서요?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너를 잃을까봐.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괴물이야. 너를 상처 입힌 괴물.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민호는요? 우리 아들도 계획이었어요? 아니야. 민호는 진심이야.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 근데 거짓말 위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도연아, 자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 우리가 다 봤어. 비리 증거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자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에 제보할 거야. 그럼 저는,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자네 아버지가 원했던 거 아닌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려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진실을 지켜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럼 우리도 함께 할게요. 뭐? 도연이 놀라 서연을 바라봤다. 당신이 찾던 진실 나도 같이 밝혀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서연아.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우리 인생을 이용한 대가는 치러야 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 못해요. 지금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당연해. 일단 집을 나가요. 진실을 밝히는 건 함께하지만 우리 가족으로는 함께할 수 없어요. 민호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주말에만 만나요. 도연은 무너졌다. 울었다. 남자가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처음엔 화가 났었다. 분노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민이 들었다. 도연도 피해자였다. 아버지를 잃고 복수에 집착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잃게 된. 다음 날 도연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노트북. 민호가 물었다.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일 때문에 잠깐 나가 있어야 해. 언제 와요? 주말에 올게. 민호랑 놀아줄게. 민호는 아빠를 꼭 안았다. 도연도 아들을 꼭 안았다. 오랫동안 현관에서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나는 가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선영이 딸의 어깨를 안았다. 잘했어.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진실을 선택한 거야. 도연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 그는 단지 자료를 복구하고 보관했을 뿐이었다. 집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밤마다 울었고 민호는 아빠를 찾았고 선영은 자책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모른 척 했어야 했나?